네, 이제 노잼 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잼 도시 이것도 그냥 어그로 끌기 위해 한번 해봤고요. 네, 노잼 도시 어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대전이 노잼 도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지리학 행정학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지리학과 나왔고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격증이 안 보이더라고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도 있고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원래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따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은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 가능하죠. 그리고 외국 관광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게 얼마였더라? 관광협회에서 정한 가격은 4시간에 25만원, 하루에 40만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하려면 저기 경복궁 근처나 이런 데 가서 일해야 되겠죠. 근데 대전도 관광 될까? 관광통역 안내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볼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자격증만 따고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이 없네요. 나중에 이제 여행사나 한번 찾아서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한번 해외여행이나 갔다 올까. 그리고 뭐냐, 여행사도 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여행사도 돈이 되겠죠 이제. 근데 여행사도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 딱 그 안내 직원이 가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공항에서 모여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같이 들어가고 같이 탑승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현지에 가서도 그분이 같이 인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돈을 좀 여러 군데서 많이 버는데 사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옵션비에서 돈을 많이 벌죠. 옵션비. 근데 또 요새는 또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행 가시면 옵션 일부러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관광 가이드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일부러 더 안 하실 옵션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옵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작년에 보라카이 여행 갔을 때는 옵션을 안 하시고 그 옵션하는 회사에 가서 따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사의 무슨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마사지 샵이 옵션으로 가면 뭐 110불 이렇게 받아요. 13만 원 또는 14만 원, 15만 원 돈 되네요. 지금 따지면 100달러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 마사지 샵을 개인이 가서 받으면 5만 원 돈, 6만 원 돈이에요. 그럼 그 남는 차액을 이제 가져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저렴한 데 가서 받으시더라고요. 옵션 안 받으시고. 근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찾아서 가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여행사 저 가이드 그냥 용돈벌이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시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저도 후자 쪽이었고요. 갔을 때 딸이랑 가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행사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한번 또 길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행사. 그러면 제가 했던 거는 유잼 도시는 어딜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유잼 도시라고 하면은 뭐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지 않나? 여기에 양양. 양양 정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양양. 양양 여기는 그렇게 잡아야죠. 속초, 강릉, 양양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 동해 바닷가의 대표적인 여행지고 서울이랑 가까워서 잘된 케이스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 강릉, 속초, 양양 같이
뭐 아니 같이 따로 따로 빼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계절처럼 바뀝니다. 올해는 핫플레이스가 양양이었는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속초가 좀 많이 유명했죠. 저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 뚫리자마자는 속초가 완전 선풍적인 관광지였습니다. 다들 그래서 만석 닭강정 사고 거기 가서 뭐 먹고 뭐 이런. 그러면 유잼이라고 하면은 볼거리가 많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관광을 하는 목적 자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왜 대전이 노잼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유잼인 도시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볼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거기에 관광지 할 수 있는 문화 유적도 많고 거기에 뭐 미술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미술관도 많고 우리나라의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게 몰빵되어 있는 도시니까 그렇다 치고 부산은 바다가 있고 속초, 강릉, 양양도 뭐 지형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양양만 이제 조금 젊은이들이 모이면서 이제 서퍼 비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양양 많이 갔었는데 제가 양양 갔을 때는 노잼이었을 때였습니다. 양양 가서 저기 낙산사 가고 양양이 낙산사로 유명한 동네인데 낙산사 막 불탔던 것도 다 하는데 요즘 분들은 모르겠죠. 낙산사에 이렇게 딱 그 불상이 바다를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데 네, 이렇게 유자. 근데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거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옛날 같은 경우 옛날의 의미의 관광은 내가 다른 걸 보고 온다, 뭐 견문을 넓히고 온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 관광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예를 들어 나는 관광 가서 먹을 거 위주로 가는 관광도 있고요. 사진 위주로 가는 관광도 많죠. 인스타 찍으러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먹을 것 위주로 가시는 분들이랑 한번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진짜 하루에 6개, 7개를 먹어요. 그때 같이 속초를 갔었는데 속초에 어디 횟집이 뭐 아침 시작하자마자 무슨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커피랑 브런치랑 뭐 와플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점심 어디 가서 먹고 시장 가서 또 뭐 먹고 저 먹을 거 많이 먹는데도 이분들이랑 다니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거 먹을 거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안 남기려고 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위주로 인스타 찍으러 가는 것도 관광의 일부죠. 그래서 나 여기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관광을 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관광은 가서 현지인들이랑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현지인들이 먹는 거 그냥 진짜 관광지 음식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그냥 매끼 해먹는 그런 음식들 먹는 거 좋아하고 다른 문화에서 뭐 느끼는 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베트남 관련해서 제가 많이 갔다 왔으니까 뭐 얘기하자면 그 세대별로 조금 달라져요. 요즘은 좀 안 쓰는데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 이름에 남자 여자가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 응우엔 티 파임이다. 그러면 여기서 T가 여자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응우엔 반, 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반이랑 민, 뭐 이런 게 반이 주로 남자한테 들어가죠. 반 이렇게 부르면 그냥 그게 들어가더라고 이름에. 근데 이게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태어난 분들은
요걸 안 넣긴 하는데 베트남에서 이름 관련돼서 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요 뒤에 끝에가 이제 부르는 이름인데 요게 몇 개 없어요. 뭐 타오라든가 뭐, 뭐 비슷해요. 뭐 민, 빙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우리 그 동명이인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저기 아버지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뭐 김민수가 있다. 김민수가 같은 반에 들려면 김민수 A, B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이름이 단음절로 쉽게 부르는 이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름이 겹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름이 겹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같이 붙인대요. 그럼 뭐 예를 들어 1번 김민수, 2번 김민수가 아니라 민수의 아버님 성함이 뭐 예를 들어 철수다 그러면 철수 민수 뭐 이렇게 부른다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가서 제가 좀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요건 되게 문화적으로도 충격받고 내 생각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식당에 가면 저희 딸 한 10살, 8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서빙을 해요. 근데 이뭐한 그때 제가 딱 그 맥주 마시러 갔는데 한 우리 딸만한 아이였어. 우리 딸만한 남자 아이였는데 이게 일을 오래 해봤는지 얘가 센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맥주 시키면 막 얼음도 같이 갖고 오면서 막 얼음 가져왔어요 막 이러면서 컵 들고 자랑하고 못 알아듣죠 걔가 뭘 말하는지는. 근데 내가 막 맥주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막 맥주 입병 하면서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리고 뭐 먹고 떨어지면 막 와서 바로 치우고 애가 되게 싹싹하게 일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아이가 아동 이런 거 뭐 아동 복지나 뭐 이런 거 떠나서 아이가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 아들 딸들이 막 세, 넷, 다섯 막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식당 일을 조금씩 돕는 거예요. 완전 까난 애기면 못 돕지만 한 4살, 5살만 되면 휴지를 갖다 다곤 하는데 한 8살, 9살 된 이 아이가 정말 이제 전문가처럼 서빙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인의식 이거 어제 했던 얘기인데 그거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라.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월급이 그만큼 되면 주인의식을 갖고 하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강요지 강요. 근데 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거죠. 내 자식들이니까. 애들 입장에서도 부모가 하는 가게니까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 가게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겠죠 얘네들은.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걔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줄 텐데 자식들이 많아서 자식들이 그 일을 대신 해주면 인건비가 그만큼 붙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머리를 좀 띵하게 맞은 것 같은 이유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 아이들이나 얘는 친구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사람마다 뭐 건바이 건이겠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이게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이랬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공부도 안 시키고 일 시켰다. 이럴 거면 왜 나왔냐 막 이런 말 할 텐데 얘네들은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존경심, 고마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되게 이때 굉장히 좀
머리에 뭔가를 맞은 것처럼 되게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죠. 이런 걸 위해서 해외 여행을 가는 거죠. 문화가 다르니까. 뭐 비슷한 문화도 많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랑 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충격이었다. 그래. 어린 친구들,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부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뭐 형제자매가 넷 다섯 되는데 뭐 안에서 보면 다르겠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행 그리고 뭐 휴양을 가는 여행도 있겠죠. 바닷가에 누워서 그냥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관광.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자연경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주상절리 아니 주상절리가 아니라 선산지 그 빠라고 해야 되나? 어, 만약에 그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선상지가 있다. 그래서 선상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이거를 자 3학점짜리 수업을 이걸 갖고 했어요. 선상지는 뭐고 선상지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고 우리나라에 선상지가 있다 없다. 이걸 너무 수준가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게 저 그때 당시 생각에 저게 선상지든 뭐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저렇게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선상지 보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선상지를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주상절리, 화산지역인데 이런 걸 보면서 막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환상동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구상나무.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은 구상나무과였어요. 구상나무가 그 한대 지역에 자라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저기밖에 없어. 한라산이랑 덕유산 맞나? 맞을 거예요. 거기 고 높이가 한대 지역이라 거기 구상나무가 있다고. 그 구상나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게 구상나무든 소나무든 뭔 상관인가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기억나는 건 딱 하나예요. 구상나무 이걸 뜯었을 때 5개가 남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의 일부겠죠. 구상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구상나무를 보러 가는 거. 그리고 문화유적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문화유적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여기 유럽 가서 옛날 지었던 뭐 고딕 양식이다 무슨 양식이다 뭐 이런 거 보면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관심도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하나로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되게 설이 길었지만 대전도 유재의 요소가 많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국립과학관입니다. 이게 개꿀잼입니다. 개꿀잼. 저도 아이 때문에 가봤는데 아이보다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이제 과학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러면 여기 과학관에 가면은 그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코리올리 효과라든가 무슨 효과라든가 뭐그 뉴턴의 1법칙, 2법칙, 3법칙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식으로 뭐 F는 mA다 뭐 이런 것들만 보면서 과학을 공부했었는데 이 과학관에 가면 그것들이 다 실제로 눈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개꿀잼. 요거 과학관이 이제 몇 개 없죠 우리나라에. 근데 대전에 있는 과학관이 진짜 크고 재밌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연사 박물관도 있어서 그쪽 지구과학 쪽 바들은 엄청 좋아할 겁니다. 네, 저는 자연사과학 박물관은 좀 별로였어요. 근데 여기도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관광지는 식장산 야경입니다. 이 식장산 야경은 생각보다 쉽게 드라이빙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대전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구청을 보면 살 얘기가 많죠. 식상산 딱 올라가면 동구청 이게 보여요. 동구청 그 모양이 무슨 지렁이 같은 그런 건물인데, 그래서 뭐 예산 낭비했다 뭐 이런 것도 많지만 또 건축학적으로 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 좋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추천하는 데는 수도권. 여기 맛집도 많고 등산하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좀 추천하는 게 대전 세종 드라이브 좀 추천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베트남 제가 놀러 갔다가 네덜란드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귀게 되냐 그러면 나도 혼자 왔고 걔도 혼자 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해야 되는 액티비티, 그 무슨 배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님빈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배를 얘랑 저랑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거죠.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기 베트남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묘지다라고 했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트남 많이 와봤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여기는 처음이다. 근데 저게 묘지인지 어떻게 아냐? 원래 피석이 있으니까 묘지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문화도 얘기하고 뭐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한국 와라 나중에. 근데 한 7개월 8개월 만에 얘가 진짜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네덜란드 애랑 얘기하면서 충격을 먹었던 거는, 얘네들은 모든 직장인들은 법정 휴일이 6주인가 8주인가 같아요. 1년에 8주였던 것 같은데 8주를 무조건 쉬어야 돼. 그 중에 4주 이상 휴가를 무조건 가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쪼개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8주? 2달을 아예 그냥 쉬더라고요. 그래서 2달 통으로 쉬는 사람이 있고 한 달 정도 쉬고 나머지 그냥 달달이 막 4박 5일, 5박 6일 뭐 이렇게 쉬는 게 문화고, 이게 법정 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막 놀죠. 일단 한국만 18박 19일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5월 말에 와서 6월 중순쯤 갔으니까. 그래서 한국 왔다길래 대전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날 비가 와가지고 남자 둘이서 대전 세종 드라이빙을 했습니다. 대전 세종 드라이빙을 하면 이거 볼 게 있냐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대전 세종 드라이빙을 하면서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는 아파트가 다 동일하겠지만 실제로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시기별로 아파트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대전역 근처 같은 경우는 7, 80년대의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7, 80년대의 그 도시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고, 준산동만 가더라도 90년대 도시 모습이 있습니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리고 2000년대 노은동, 여기 저 사는 노은동 같은 경우 2000년대 도시 모습이고, 세종 가면 2010년대 도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아파트 아니냐라고 하면 많이 다릅니다. 뭐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센세이션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뉴코아 같은 그 종합 쇼핑몰 단지라고 해야 되나? 지하에는 슈퍼가 있고 1층에는 옷 같은 게 팔고 2층에는 못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코아처럼 막 대형 쇼핑몰 아파트 근처에다 박아버리죠. 그리고 주차장도 좀 좁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차가 많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넓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9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어야 돼 그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던 시대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은동 같은 경우는 달라지는 모습이 이제 중심 상권을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중심 상권을 잡아놓고 이제 1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원룸이고 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달라지죠. 아파트 사이에 조그만한 상권 공간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상권을 갈 수 있도록 뭔가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공원 같은 모습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때 중남동 때는 공원이 조그만하게 많이 생겼고, 이게 이제 네.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생겼죠. 각 그 동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겸 도서관 겸 뭐 수영장 겸 모겸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